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8월 16일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에서 두 명의 여성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터인 공장으로 돌아가던 길입니다. 마침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 근처여서 옆에선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코를 찌를 듯한 악취를 감지한 겁니다.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그거 썩는 냄새와는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좀 주변을 둘러보게 되고 곧이어 그 악취의 근원지를 찾아냅니다. 도로 옆 풀숲에 무심하게 이불더미가 하나 버려져 있는 겁니다. 아니 이불은 여기 왜 있고 또 왜 냄새가 나지? 가까이 다가가는데 순간 기이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불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사람의 발가락. 급히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는데요. 이불더미 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양팔과 머리가 잘린 채 몸통과 다리만 남아있는 끔찍한 시신이 나옵니다. 심지어 불에 타다 만 상태예요. 그래서 그을음도 보이고요. 우선 이 주근이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신원 확인에 가장 중요한 손과 머리, 이게 없는 상황입니다. 국과수에 시신을 보냈고 그나마 부검을 통해서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해요. 일단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청산염 중독이었습니다. 청산가리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근데 이 시신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죠. 시신을 토막낸 그 절단면이 너무나도 깔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범인들이 시신을 절단할 때 톱, 칼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거친 흔적이 남게 되죠. 그런데 이 시신은 마치 냉동 고기를 잘라낸 것처럼 아주 말끔하게 절단되어 있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검이가 두 가지 상황을 추정해요. 먼저 시신 토막에 사용된 흉기가 단순한 톱이나 칼, 이게 아니라 더 예리한 도구였을 거다. 그게 뭐가 있을까? 혹시 외과 수술에서 사용되는 메스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범인이 이 시신을 쉽게 토막내기 위해서 애초에 냉동을 시켰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냉동고기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반적인 냉동고가 아니라요. 액화질소, 급속 냉동을 시켰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질소라는 건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기체죠. 흔히 과자 봉지 속의 충전재로 사용이 되니까요. 그런데 기체 상태의 질소를 영하 196도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질소가 액체 상태로 변하게 돼요. 그걸 액화질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물체에 닿으면 급속 냉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추정 속에서 결국 부검의가 내린 결론은 시신이 먼저 액화질소를 통해 급속 냉동이 됐고 그 이후에 메스로 토막낸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거 딱 들어도 전문가의 솜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모든 걸 종합해 볼게요. 범인은 액화질소와 메스를 자주 접하는 의료계열 종사자나 혹은 아예 살인청부업을 하는 전문가가 아닌가로 좁혀지게 됩니다. 자, 이렇듯 범인의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는 듯한데 여전히 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한편 시신 발견 현장을 수색하던 중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시신 옆에 웬 타담한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선 회사 홍보 광고지였습니다. 근데 이거 뒷면을 딱 보니까 누군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어요. 급하면 여기로 연락을 달라 하면서 핸드폰 번호까지 남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딘가에 주차해 놓고 이제 연락처 남겨둘 때 이 종이를 사용한 것 같거든요. 근데 경찰이 직감적으로 이게 범인의 번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흐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차에서 종이 가져와서 불쏘시개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다 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죠. 신속히 번호를 조회한 결과 드디어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던 대학생 19살 도군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19살 학생이 지금 용의자로 등장한다고?
근데 여러분, 도군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군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긴 했지만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어요. 종종 따로 사는 아버지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긴 했지만 그걸로 살림의 보탬이 되기는 좀 부족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구는 좀 또래보다 빨리 철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도군이 머리도 좋았어요. IQ 검사를 해보니까 140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학교 성적도 우수했죠? 수재로 불리면서 각종 경시대에 나가면 막 상을 휩쓸고 다닙니다. 하지만 워낙 가정 형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도구는 고등학교를 자퇴했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돕기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해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 끝내고 밤에 돌아와서는 혼자 막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더니 드디어 검정고시에 합격해요. 거기에 더해 수능까지 치르더니 좋은 점수가 나오면서 거의 이게 의대에 갈 만한 점수를 받게 된 겁니다. 원래도 도군의 꿈이 의사였어요. 그런데요, 의대를 간다? 이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등록금이 비싼 것도 문제지만 워낙 공부량이 많아서 자기가 돈 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의대를 선택할 경우 거의 6년간 어머니가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도구는 결국 꿈을 접었고 대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홍익대 공대를 선택합니다. 자, 그럼 도군이 어떻게 이 사건과 지금 관련되어 있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시신이 발견된 8월 16일 도군은 홍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어요.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도서관에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생증 찍혀 있었고요. 그렇게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듯 했죠. 그런데 추가적인 경찰 탐문 결과 도군에게서 수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보니까 도군이 친구한테 대신 도서관 가서 내 학생증 찍어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뭐라? 얘가 거짓말을 한 거네? 경찰은 일단 그를 용의선상에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우게 되죠. 만약 도군이 범인이라면 그는 왜 이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게 손과 머리를 잘라낸 걸까? 왜 그랬을까? 혹시 가까운 사이였던 건 아닐까? 그렇게 즉각 도군의 주변 인물을 수소문해요. 최근에 실종된 사람이 없는지 조사했죠? 그렇게 탐문을 하다가 이웃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 도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외삼촌 있는데 그 외삼촌 유씨가 요즘 통 보이질 않아요? 경찰들은 즉각 도군의 집을 압수수색해요. 그런데 분명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집안에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외삼촌 유씨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마치 의도적으로 물건들을 싸그리 없앤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집안 전체가 표백제를 사용해서 아주 말끔하게 청소된 상태였어요. 지문이며 DNA 증거까지 그냥 싸그리 없앤 거죠. 제거한 거예요. 이때 경찰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스쳐갑니다. 만약 범행이 이 집안에서 발생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없앤 거라면, 그렇다 해도 분명 피가 바닥으로 흘렀을 텐데 그게 장판 아래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바로 장판 드러냈고 루미놀 검사를 실시합니다. 불을 다 꺼놓은 상태에서 캄캄한 바닥에 루미놀 용액이 뿌려지는 순간 바닥이 형광색으로 물들어요. 바로 여기서 혈흔이 발견된 거죠. 여기서 잠깐 도군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사실 그는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작년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태입니다. 쉬면서 틈틈이 컴퓨터 그래픽 일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꽤 잘했나 봐요. 1년간 악착같이 벌더니 무려 2,500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한편 엄마 쪽의 형제인 그 외삼촌 유씨, 이 사람이 성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백수였고 거기에 노름판을 전전하면서 사채빚까지 있더라고요. 이때 도군이 외삼촌의 상황을 좀 딱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기 전 재산 모아놓은 거 2,500만 원을 덜컥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런 와중에 불행이 닥쳐왔죠. 2007년 4월에 도군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빌라에 불이 난 겁니다.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외삼촌 집에서 얹혀 살게 돼요. 그런데 그와 함께 거주하는 그 4개월간, 이건 거의 도군에게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도군한테 막 막말을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합니다. 거기에 야, 너 돈 좀 있냐? 있잖아, 내놔! 하고 막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가요. 도박꾼이잖아요. 그래서 도군은 하루빨리 외삼촌의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삼촌이 빌려간 2,500만 원, 그게 필요한데? 몇 차례나 나 돈 좀 돌려달라 했지만 외삼촌은 도군을 무시하고 오히려 두들겨 패기만 합니다. 결국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고 도군은 그렇게 외삼촌 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는 평소 유씨의 패턴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술을 마실 때 반만 딱 마시고 나머지 반은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힌 후에 나중에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 며칠 전에 도군이 인터넷으로 청산가리를 구입합니다. 8월 3일 유씨가 평소처럼 소주 딱 반만 마시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갔죠. 이때 도군은 그 나머지 소주에 청산가리를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은 소주를 마신 외삼촌 유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계획대로 살인에 성공한 도군은 이 외삼촌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머리와 팔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액화질소를 시신에 부어서 급속 냉각시킨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지니고 있던 메스를 사용해 머리와 손을 잘라냅니다. 토막낸 시신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냉동실에 일단 숨겨놨고요. 어머니가 오기 전에 집 청소를 깨끗이 해놨죠. 그러면서 증거도 모두 제거하고요. 이제 남은 건 이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전에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이 토막들을 유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 살인이 벌어진 지 10일 만인 8월 13일 새벽 4시, 이 적막한 새벽에 도군이 외삼촌의 몸통 시신 부분을 꺼내서 이불에 감싸고 자기 차에 싣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요. 인근 풀밭으로 향했죠. 그리고서는 차 안에 있던 전단지 하나 꺼냈습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유씨의 시신 위로 던졌죠. 헐헐 타오르는 거 보면서 범행을 잘 숨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8월 15일 또 새벽에 이번엔 그 남은 머리와 양팔, 이걸 챙겨서 인천 소래폭으로 갑니다. 새벽 밤바다,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토막들을 멀리 던져서 유기했고 이게 다행히 썰물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사라져요. 사실 현재까지도 유씨의 머리와 양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말이 드러나면서 도군의 검거가 확실시 됩니다. 근데 이미 도주한 후였어요. 경찰들이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게 되는데 그러다 8월 27일 도군이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털어놔요. 근데 여기에 경찰들이 이거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라고 우려하면서 빠르게 이 전화가 어디서 걸려왔는지 발신지를 추적합니다. 그랬더니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주차장이더라고요. 여기로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가보니까 술에 취해서 유서를 쥐고 있는 도군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바로 검거할 수 있었어요. 체포된 도군은 모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동시에 외삼촌을 죽인 진짜 범행 동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거기에는 또 우리가 몰랐던 사무치게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그때입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이미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유부남이었어요. 두 사람이 불륜관계인 거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도군은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본 부인을 겨우 설득해서 이 도군을 호적에 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죠. 당시 아버지는 또 경찰서장으로 진급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도군과 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최근 도군이 아버지와 다시 연락을 하면서 잠시 아버지네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도 역시나 가시방석입니다. 혼외 자식이 나타났으니까 그쪽 가족이 반길 리가 있나요? 결국 그는 씁쓸함을 간직한 채 다시 어머니에게 돌아왔고요. 또 이 집에 빌라에 화재가 나면서 외삼촌네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외삼촌이 결코 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사니까 부대끼고 사니까 막 이야기를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삼촌이 술을 먹고 와서 야 불륜녀가 사람이냐? 어? 그리고 불륜으로 태어난 너 이 새끼 너도 죽어야 돼. 이런 폭언을 쏟아냈던 겁니다. 앞서 제가 그냥 폭언과 폭행만 했다 하는데 이제 이런 말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외삼촌의 말은 정말 도군의 상처를 후벼 팠죠. 그리고 결국 폭발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에게 심판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도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요. 이 사건이 잔혹한 면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실 도군이 철저하게 계획을 했잖아요. 액화 질소 준비하죠. 메스 가지고 있죠. 이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반면에 도군 쪽 변호인은 아니 이렇게 범행에 이르기까지 외삼촌의 가하가 너무 크지 않냐. 그리고 아직 너무 어린 청년이고 또 불우한 어린 시절 보냈는데 종신형은 가혹하다라면서 항소하게 됩니다. 그 항소심 결과 이례적으로 형량이 감소되는데요. 네, 그 도군의 성장 환경, 또 외삼촌의 학대, 거기에 범인이 자수한 부분까지 이제 정상 참작이 되면서 최종 15년형이 선고됩니다. 도군은 2022년 8월 그 15년형을 모두 마치고 만기 출소하면서 다시금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요, 저도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어쩌면 그 범인의 어린 시절 또 생활 환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의 동정심이 들기도 했어요. 아마 판사님도 그래서 이런 얘기 다 듣고 감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워낙 금사파에서 우리 나 어린 시절 이렇게 힘들게 자랐으니 봐달라 라는 범인들 수두룩하게 봤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칠 수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긴 수감을 끝내고 세상에 나온 도군. 충분히 죄에 대해 반성을 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군이 아닌 도씨겠죠. 도씨가 새로운 삶을 잘 꾸려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때는 2015년 4월 대전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잠복경찰들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수사팀이었는데 1년 3개월 전에 발생한 한 살인사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잠복이었죠. 그리고 이곳은 용의자 여동생 명의의 주거지였고요. 경찰들은 이미 며칠째 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락거리는 사람은 오직 여동생 B씨 뿐이었고요. 그러던 잠복 3일째인 4월 9일 경찰이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귀가하고 있는 여동생이 등장하자 경찰이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김땡땡씨! 자, 이 이름은 여동생 B씨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이자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 용의자 김씨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외쳐지자 이 여성이 놀란 눈을 하고 뒤를 딱 돌아봐요. 그리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걸 알았는지 순간 털썩 주저앉고 마는데요. 네, 모두가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던 B씨는 B씨가 아닙니다. 용의자 김씨였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정말 이 기상천외하고도 기가 막힌 도주국. 그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4년 1월 9일 새벽 1시쯤 119 센터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 남자친구가 지금 흉기에 찔렸어요. 이 다급한 목소리의 여성은 42살이던 여성 김 씨였습니다. 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죠. 거기서 이미 사망한 남성을 한 명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36살이던 남성 윤 씨. 칼에 좌측 심정부를 찔린 모습이었죠. 신고자이자 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 씨. 그녀는 막 연신 흐느끼면서 자신이 이 피해자 윤 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혔어요.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최근 이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대요. 그러다 사건 당일 여자친구 김 씨가 우리 이제 그만 좀 헤어지자 라고 이별을 고하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남자친구 윤 씨가 마포구에 있는 그녀의 원룸에 찾아온 거예요. 둘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죠. 좀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다. 돌아가라. 이젠 끝이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 씨는 너무 지쳐버렸고 결국 이 같은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내에서 남자친구가 현관에 서 있었는데 그대로 두고 자기는 침대에 누웠다고 해요. 그러다 잠시 후 현관 쪽에서 갑자기 으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쎄한 느낌에 돌아보니 이런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남자친구 윤 씨가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와서 스스로의 가슴을 찌르고 있던 겁니다. 막 피를 흘리고 쓰러졌죠? 놀란 이 김 씨가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 하면서 흐느끼는데 그런데요. 이 현장을 살펴본 수사팀은 단번에 이 증언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먼저 이 피해자 윤 씨가 스스로를 찔렀다는 그 부엌칼 있잖아요. 그 부엌칼이 사망자 옆이 아닌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된 거예요. 좀 떨어진 곳에서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김 씨가 내가 이 칼을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싱크대로 던졌다고 해명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자, 이곳은 원룸입니다. 부엌과 거실 겸 침실 그리고 현관이 다 한 공간에 있어요.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윤 씨가 스스로를 딱 찌를 동안 김 씨는 정말 돌아 누워 있어서 침대에서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다? 글쎄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이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바로 부검 감정서가 도착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타살 가능성 높음. 보니까요, 윤 씨는 무려 이 심장의 4분의 3 이상이 칼로 인해 관통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칼이 들어간 각도를 분석했어요. 이게 스스로 찔렀다고 보기에는 영 어려운 각도인 거죠. 게다가 일단 칼이 그 정도로 몸에 깊숙이 박히면요. 근육 때문에 이게 다시 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칼은 몸에서 빠져서 싱크대에서 발견됐다? 여러분, 보통 또 자해를 하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주저앉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윤 씨에겐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이렇다 보니 국가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방에 아주 강력하게 그를 찔러서 살해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자, 이렇게 됐으니 화살은 당연히 현장에 있던 윤 씨의 여자친구 김 씨에게로 향하겠죠? 알고 보니까 이 김 씨의 최초 증언도 신고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근데 그때 그 119에 전화했을 때는요. 제가 남자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칼이 진짜로 들어갔어요.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아니다, 남자친구가 혼자서 극단적 시도를 한 거다 라고 말을 바꾼 거고요. 자, 다음으로 경찰이 그 흉기였던 부엌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죠? 네, 여기에 여자친구라는 김 씨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타살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김 씨라는 여성이 범인이라면 범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도 머지않아 경찰이 찾아내죠. 알고 보니 사실 이 둘은 불륜 사이였습니다. 숨진 윤 씨에게는 아내와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살해 동기가 촉발됐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고 그 길로 바로 김 씨는 참고인이 아닌 용의자로 즉각 전환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사건 당일 김 씨가 경찰서에 가서 첫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찰이 그녀를 다시 소환하고자 전화를 했지만 전혀 행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꺼져 있고요.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통장에서 인출했더라고요. 현금 서비스도 최대로 끌어서 썼고요. 이건 명백한 도주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녀가 범인일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이렇듯 김 씨가 증발한 상황에서 경찰은 일단 그녀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지금 김 씨는 물론이고 그녀의 여동생 B 씨까지 모두 연락 두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이 아니 우리 애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고 경찰한테 묻더라고요. 보니까 동생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꺼져 있고 또 카드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 생활 반응이 전혀 포착되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또다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용의자 김 씨와 그녀의 여동생 B 씨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이었죠. 아, 쌍둥이요. 보통 쌍둥이들은 태아 때부터 함께하기 때문에 보통의 형제자매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들 사이의 감정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친밀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과거사를 보니까 이 김씨 자매는 어딜 가나 함께였습니다. 친구나 가족보다 서로에게 더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자매예요. 여기서 경찰은 용의자 김씨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도주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기 위해서 막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워낙 인간관계가 좁았던 터라 이 자매가 어디 갈만한데 행방을 아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 시간은 15개월, 1년하고도 3개월이 흘렀는데 그러던 2015년 3월 기적적으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됐죠. 딱 3일간 김씨 여동생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됐다가 해지된 이력이 뜬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통신사를 찾아가서 기록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딱 3통의 전화 기록과 1통의 문자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그 외 번호는 대포폰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그 중에 경찰의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죠? 바로 한 성형외과의 번호입니다. 아니 이렇게 도주 중인 상황에서 성형외과를? 경찰은 곧장 해당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에게 자매의 사진을 보여줘요. 다행히도 담당의가 그녀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 이 자매 저희 병원에 왔었어요.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왜냐면 그때 아주 특이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미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얼굴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은요 분명 매우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와서 더 똑같이 성형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날 자매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았고요.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마, 코, 턱, 심지어 치아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두 사람은 정말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동일한 얼굴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또 한 가지 특이한 요구를 했죠? 이 두 사람 중에 오직 여동생 명의로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도주 중이었으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경찰이 알 수 있는 건 지금껏 용의자 김 씨가 동생 명의로 생활을 해온 거 아닐까? 라고 추정할 수 있죠. 이후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 여동생 명의로 뭐 된 게 없나 수소문했죠? 그랬더니 대전에서 여동생 명의로 도시가스, 유선방송 가입된 사실이 확인돼요.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또 이게 두 군데입니다. 대전 번화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 또 한적한 주택가요. 계약자는 둘 다 동생이었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언니 김 씨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50대 50의 확률이긴 해도요. 경찰이 이때부터 신중하게 움직였죠. 먼저 이 두 주거지의 CCTV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각 집에 여성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외모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잘못해서 동생을 체포한다면 그 사이에 진범 김 씨가 도주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문득 과거 탐문 수사에서 가족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외모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성격이 정반대라는 증언이었어요. 언니 김 씨는 대체적으로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인데 반해 동생은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바탕으로 막 분석을 했고요. 아무래도 언니인 김 씨가 그 대전 번화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게 돼요. 그리고선 오피스텔을 더 중점적으로 잠복을 했던 거예요. 그 추리는 적중했죠. 김땡땡 씨! 하고 불렀을 때 놀라서 뒤를 돈 그녀는 정말 동생과 똑같은 얼굴을 한 범인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동생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되 대신 모든 걸 동생의 이름으로 빌렸어요. 자매는 대포폰을 사용했고요. 돈이 떨어지면 유흥업소에 나가서 현금을 벌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도주 끝에 발목이 잡힌 김 씨. 경찰에 체포된 직후 내가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어요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빨리 자수를 하지 왜 애꿎은 경찰들만 고생시키냐고요. 어쨌든 그렇게 검거된 김 씨는 이제 살인사건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녀의 주장은 예상 바뀌었습니다. 남친 윤 씨의 죽음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아, 그래요? 좀 말을 들어볼까요? 일단 김 씨와 이 피해자 윤 씨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만남을 가져왔죠. 윤 씨에겐 이미 아내와 3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연애를 해오면서 여자친구 김 씨에게 나는 곧 아내와 이혼할 거다 라면서 그녀를 달랬고 또 김 씨는 이걸 믿고 기다렸다고 하죠. 하지만 2년이 다 지나도록 관계가 제자리였습니다. 불만이 쌓인 김 씨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두 사람은 말다툼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건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새벽 1시, 그날도 김 씨가 도대체 아내랑 언제 이혼할 거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막 이러면서 윤 씨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점점 격해졌겠죠? 결국 격분한 끝에 그녀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윤 씨를 위협했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윤 씨는 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김 씨가 심장 쪽으로 강하게 칼을 찔렀는데 이게 겉옷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칼날이 이걸 뚫고 심장을 15cm나 관통한 거죠. 이걸로 봤을 때 그 당시 김 씨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남자친구가 윽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자 다음으로 김 씨가 한 일은 119에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목격자인 양 신고를 했고요. 첫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지만 바로 도주를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 가장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 야, 이러저러 해서 내가 윤 씨 죽였어. 근데 내가 살려면 네가 나 도와줘야 돼. 아마 동생은 이걸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동생이 동조했고 그렇게 정말 답없는 자매의 도피가 시작된 거죠. 이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결국 김 씨에게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는데요. 10년형,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보통 이 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같죠? 진술상으로는 남자친구가 공격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과거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를 쓴 것 때문일까요? 어쨌든 저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김 씨의 도주를 도왔던 동생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법 조항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일 경우에
이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이 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게 법의 판단이겠죠. 여기에 완전히 공감할 순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동생도 일부 피해자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도주국을 펼치면서 동생과 똑같은 얼굴로 성형까지 감행한 범인 김씨, 그리고 별 수 없이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했던 동생까지. 결국 모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언니를 보며 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편을 드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